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드디어 챕터 5를 공부하게 됐습니다. 챕터 5에서는 여러분 엑스레이와 중성자 빔이 어떻게 생성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용해서 어떤 회전 실험을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챕터 3은 이 엑스레이 결정학 교과서에 173페이지서부터 222페이지까지 있습니다. 222페이지까지인데 여러분 꼭 자세하게 쓰여 있으니까 이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 동영상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챕터에서 배울 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챕터에서는 처음에 엑스레이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이 엑스레이의 성질이 어떻고 특성 엑스레이가 뭐고 연속 엑스레이가 뭐고 그 다음에 뭐 엑스레이 튜브나 그 다음에 엑스레이 필터 이런 거에 대해 배우고 그 다음에 이 교과서에서 처음으로 싱크로트론 엑스레이를 제가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종래에 실험실에서 사용하던 엑스레이와 다른 우리가 큰 설비를 가진 즉 싱크로트론 엑스레이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성자 빔에 대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먼저 엑스레이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엑스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저는 모르는 빛이다. 레이는 빛이니까 엑스레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사실은 독일에서는 엑스레이라고 안 부르고서 여기에 보다시피 뭐라고 부르냐면 독일에서는 렌트겐스트랄이라고 부릅니다. 이 렌트겐은 이 엑스레이를 발견한 우리 렌트겐 선생님의 이름을 따른 거고 스트랄은 빛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엑스레이라고 안 부르고 렌트겐 스트랄이라고 부릅니다. 이 렌트겐 스트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1895년에 발명 또는 발견했으니까 이게 약 이제 우리 인류한테 소개된 지 한 100년 조금 더 됐지만 이 의학 분야에서도 그렇고 우리 공학 분야에서도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엑스레이 특징은 여러분들 빛입니다. 우리가 보는 가시광선과 똑같은 이게 빛이지만 이 빛의 특징은 우리가 검은 두꺼운 종이에 쌓여져 있는 필름을 통과해가지고 그 필름을 감광시킵니다. 즉 필름에 빛이 들어간 걸 보여주죠. 즉 이 엑스레이는 우리 가시광선에 비해서 높은 투과력을 갖습니다. 그 투과력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엑스레이를 주로 의학 부분의 시험에 사용되기로 시작했는데 여러분들 여기 보이는 이 손을 엑스레이를 찍었네요. 이 손을 1986년도에 여러분들 1986년도에 1월 달에 이 코엘리카라는 분의 손을 찍었는데 보면 두꺼운 뼈는 엑스레이가 잘 통과하지 못하니까 까맣게 보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보십시오. 그 다음에 살은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살은 다 통과를 했네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결혼 반지를 꼈나 보네요. 이 반지는 여러분들 그냥 이 통과를 못해서 까맣게 나왔네. 그러니까 이 엑스레이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골절이 되거나 뼈가 부러졌다거나 또는 뭐 뼈에 이상이 있거나 또는 몸에 이상이 있는 것을 우리가 직접 관찰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좋은 우리에게 굉장히 훌륭한 툴로서 의료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렌트겐 선생님은 다음과 같이 엑스레이를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1989년도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이 95년도에 발견했고 그 후에 이게 노벨상을 받아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 이름이 있고 노벨상 받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알프레드 노벨이라고 노벨상이니까 여러분들도 꼭 훌륭한 일을 하셔서 이와 같은 상을 한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러면 엑스레이를 한번 더 소개시켜 드리죠. 일반적으로 엑스레이를 우리가 의료용으로 사용할 때는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엑스레이를 의료용으로 사용할 때는 우리가 엑스레이 라디오그래프라고 부릅니다. 얘는 뭐냐면
투과력을 이용해서 엑스레이의 투과력을 이용해서 우리가 안에 뼈가 또는 우리의 내부가 어떻게 있는지를 관찰하는 기법으로 해상도는 약 한 1mm밖에 안 됩니다. 1m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1mm의 뼈에 금이 갔으면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사진 세 개는 제가 잘 아는 사람의 아주 지호라고 이쁜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의 아버지, 엄마 그리고 아기의 사진을 내가 하나 얻어온 건데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사진은 그 지호 아빠의 이거는 발목 사진을 찍은 겁니다. 여러분들 보면 어유 발목에 이 뼈의 구조들을 잘 볼 수 있잖아요. 뿐만이 아니라 엑스레이를 통해서 이 여기에 있는 뭐 관절에 문제가 있는 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찍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지호 엄마의 사진인데 얘는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요즘 엑스레이가 발달해 가지고 파노라마 이미지입니다. 파노라마라는 건 이 얼굴을 쭉 사진을 찍은 겁니다. 돌아가면서 엑스레이를. 그래 가지고 이에 이상이 있는지를 한번 치아에 이상이 있는지를 관찰한 건데 지호 엄마는 워낙 단 거를 좋아해서 보면 여러분들 여기 보면 치아가 보이고 치아 위에 보면 하얀 곳이 보이죠. 이 하얀 곳은 재미있게도 금리를 한, 즉 보철을 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뼈보다는 금이 엑스레이를 잘 통과를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치아에 이상이 있는 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엑스레이를 통해서 이렇게 관찰을 하죠. 요거는 우리 이쁜 지호가 자기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의 사진인데 엑스레이 이미지가 아니라 얘는 뭡니까 여러분들? 울트라소닉 이미지입니다. 애기들이 뱃속에 있을 때 엑스레이 사진을 찍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엑스레이가 아기의 조직을 망가뜨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엑스레이는 훨씬 이렇게 해상도가 좋지만 훨씬 해상도가 나쁜 초음파를 이용해서 초음파가 이렇게 아기의 몸에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돌아오는 것들을 다시 캐치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미지를 보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그래서 초음파 사진을, 그러니까 아기들이 임신된 것을 엑스레이를 찍으면 없고 항상 이렇게 초음파를 통해서 아기들의 건강의 유무를 우리가 관찰을 하죠. 자, 제가 얘기했듯이 엑스레이는 뭐라고 그랬냐면 빛입니다. 엑스레이가 빛인데 이 빛의 특징은 엑스레이는 이게 다양한 빛이 존재합니다. 이 빛의 특징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진동수이고 또는 진동수 또는 파장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파장이 아주 짧은 애가 있는 거냐면 파장이 엄청 긴 애도 우리가 빛입니다. 예를 들면 가장 파장이 짧은 빛이 여러분들 감마레이입니다. 감마레이는 우리가 이 프리퀀시는 엄청 크면서 10의 19승이네요. 이게 10의 19승. 이에 반해서 우리가 얘는 그러니까 파장의 길이가 1나노미터도 안 돼요. 얘 파장의 길이가 한 0.05 나노미터 이하의 아주 짧은, 그러니까 이게 빛은 다음과 같은 웨이브의 성질을 갖는데 요 웨이브가 이렇게 웨이브가 지나가는데 요 웨이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요 파장이 요게 란다입니다. 요 란다가 이게 굉장히 짧은 거죠. 감마레이는. 이에 반해서 제일 긴 파장에 갖는 빛이 뭐냐면 FM 웨이브 또는 뭐 여러분들 종래에 보던 우리가 TV 웨이브도 마찬가지입니다. TV를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는 디지털 그 전파를 받지만 옛날에는 우리가 아날로그 전파를 받을 때는 지붕 위에다 이렇게 안테나를 쭉 했잖아요. 그 안테나의 길이가 대충 어느 정도 되냐면 약 한 1m 정도 됩니다. 또는 우리가 FM 안테나를 세우면 한 1m짜리의 안테나를 세워요. 그 이유는 FM의 웨이브의 파장이 약 10의 9승 나노메타, 그러니까 1m 정도 됩니다. 이게 10의 9승 나노메타가 1m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다양한 우리가 보는 빛, 이게 뭐냐면 우리가 눈이 볼 수 있는
빛이 우리가 가시광선입니다. 가시광선은 약 한 이 정도의 파장을 갖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한 0.4 마이크로미터에서 한 7 마이크로미터 정도, 뭐 이 정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그 파장 구역이 있죠. 그 이하가 우리가 볼 수 없는 빛보다 더 조금 짧은 애들이 뭐냐면 우리가 울트라바이올렛, 즉 자외선이고, 우리 가시광선으로 볼 수 없는 더 긴 빛이 인프라레드, 즉 뭐예요? 적외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적외선 만원경을 이용해서 밤에 몰래 들어오는 도둑놈이나 또는 간첩 같은 걸 볼 수 있잖아요. 이거는 그것도 그러니까 적외선도 빛이죠. 그런데 적외선은 우리의 가시광선보다는 좀 긴 파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료공학에 사용하는 결정 재료의 엑스레이 분석에 사용하는 엑스레이는 약 한 0.1 나노메타 정도, 즉 우리가 사용하는 엑스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약 한 0.1 나노메타의, 즉 이 0.1 나노메타가 한 1.0 옹스트롱입니다. 그러니까 1 옹스트롱은 사실은 이 사람의 이름인데, 그러니까 0.1 나노메타가 약 1 옹스트롱인데, 요 근처의 엑스레이를, 즉 많은 빛이 사용되지만 우리가 한 재료공학에서 사용하는 엑스레이는 한 0.1 나노메타라고 이렇게 정도라고 우리가 를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엑스레이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빛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 진동수와 파장과 관계인데, 여러분들 이 시그를 보다시피 진동수와 파장은 역수관계를 가졌습니다. 역수관계를 갖는 요 빛의 상수가 뭐냐면 요게 빛의 속도입니다. 빛의 속도는 약 3 곱하기 10의 8승 메타 퍼 세크.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감마레이든 엑스레이든 우리가 보는 가시광선이든 모든 빛의 속도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똑같으니까 얘 콘스탄트입니다. 콘스탄트. 빛의 속도는. 그러니까 진동수가 높으면 파장이 짧은 겁니다. 이게 작으면 파장이 긴 거죠. 그러면 빛은 에너지를 갖습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가 뭐에 의존하냐면 진동수에 의존합니다. 그러니까 진동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즉 파장이 짧으면 짧을수록 에너지가 높은 거죠. 여러분들, 즉 원자폭탄을 터뜨리거나 이랬을 때 뭐가 나오면 감마레이가 나오는데, 그 감마레이의 진동수가 무지 크기 때문에 거기에 그 감마레이를 맞으면 우리는 피폭당해서 죽습니다.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가시광선은 이게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봐도 그렇게 데미지를 안 입는데, 여러분들 자외선을 자꾸만 쐬면 자외선의 진동수가 크기 때문에 에너지가 커서 우리 피부암을 일으키잖아요. 햇빛에 너무, 그러니까 자외선 같은 거 쏘면 안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글라스도 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요 비례 상수를, 즉 요거와 요거의 비례 상수가 여러분들 프랑크 선생님이 얘기한 프랑크 콘스탄트네, 막스 프랑크. 그래서 우리가 프랑크 콘스탄트, 이거는 콘스탄트, 얘도 콘스탄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엑스레이가 파장이 한 0.1 나노미터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에너지가 한 2만 일렉트론 볼트로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뭐 디지털 카메라나 보통 카메라로 우리 얼굴은 매일 찍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가시광선을 받아가지고 사진을 찍는 건 아무 이상이 없지만, 우리가 엑스레이를 재밌다고 매일 찍으면 그만큼 에너지가 높은 빛에 노출이 되는 거죠.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것, 제가 이걸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엑스레이를 사용하는 모든 연구자는 엑스레이
위험성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기계를 찍는 사람은 엑스레이가 얼만큼 위험하다는 걸 교육을 받고서 그 엑스레이 기계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엑스레이의 사용 규정을 정확히 준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엑스레이 찍으러 간다고 오늘도 찍고 내일도 찍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엑스레이는 1년에 몇 번밖에 못 찍는 겁니다. 그 이유는 저거니까. 엑스레이는 에너지가 높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자, 엑스레이는 여러분들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입니다.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는 일렉트로 뭐죠? 전기적인 거죠. 여기 보면 일렉트로 전장을 만드네. 마그네틱 웨이브네. 자장을 만드네요. 그러니까 빛은 한쪽 방향과 한쪽 방향은 자장을 만들고 한쪽 방향은 전장을 만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다음과 같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웨이브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란다를 가지고 있네.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사인 란다의 펑션으로서 이렇게 쫙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요 x가 란다가 되면 하나의 파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장과 전장은 뭐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90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빛은 뭐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다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엑스레이가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자, 이 엑스레이가 여러분들 어떻게 발생되느냐? 자, 제 손바닥을 한번 보시죠. 새 손이 이렇게 와가지고 딱 부딪혔죠. 새로운 뭐가 생겨났냐면 손바닥은 그냥 있는데 새로운 소리가 생겨났죠. 그러니까 손바닥하고 소리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들, 이게 손바닥의 운동 에너지가 소리 에너지로 나온 거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에 보면 여기가 음극입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고 여기가 플러스 극인데 요 음극이 위에 있고 요 양극이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죠. 여기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 바위를 뚝 떨어뜨렸어요. 뚝 떨어뜨렸어. 딱 하고 소리가 나겠죠. 그런데 요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소리가 세게 나요. 높이가 작을수록 소리가 작게 나죠. 그러니까 이 소리가 크게 나고 작게 나는 거는 요 높이의 차이가 나는데, 그런데 요 음극과 양극 사이에는 우리는 전압을 걸어줍니다. 뭘 걸어준다고요? 가속 전압입니다. 전압을 보통 이게 30kV니까 3만 볼트를 걸어줍니다. 그러면 요 캐소드에 존재하는 여기에 존재하는 전자가 요 전자를 발생시키는 거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필라멘트에 전기를 통해 주면 여기서 열전자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필라멘트에 여러분들 전기 난로 피면 거기서 빨간 빛이 나오잖아요. 이게 열전자거든요. 그게 그냥 여러분들 사하고 오니까 이거는 가속 전압이 없는 거죠. 근데 이 사이에 전압을 30kV, 3만 볼트를 거리면 이게 샥 오면서 땅 하고 부딪히면서 뭐가 나오냐 하면 빛이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고요? 빛이. 그런데 실제로 이 전자가 여기에 이 물질에 부딪히면 사실 약 한 99%는 여기 들어가서 콱 부시면서 막 움직이면서 여기서 열을 발생시킵니다. 열을. 그런데 약 한 1% 정도의 에너지는 빛으로 나옵니다. 이 빛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 빛이 이게 엑스레이입니다. 자, 여기서 즉 빛이 나오는데 이 빛이 다양한 파장을 가지고 나와요. 여러분들. 뭐라고요? 다양한 파장을 가지고 나와요. 근데 얘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 다음 그림을 보면 우리가 제가 요 말씀을 안 드렸네요. 요 앞장에서 얘기를 안 드렸는데 여러분들 이 앞장에서 요
음극과 요 양극 사이에 요 볼테이지를 우리가 가속 전압이라고 그랬잖아요. 물론 요 가속 전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여기 있는 돌멩이는 세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속 전압에 따라서 빛이 발생하는 것이 다음과 같이 발생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얘는 빛이 발생하는데 여기가 파장입니다. 이쪽이 개수고 빛의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6kV에 6만 볼트의 볼테이지를 걸어줬다면 어떤 파장에 요런 파장에 쭉 얘가 나오면서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빛이 여러분들 빛이 다양한 빛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짧은 파장을 갖는 엑스레이도 나오고 엑스레이라고 얘기해줘요. 빛이 나오고 그러니까 짧은 란다의 엑스레이도 나오고 긴 란다의 엑스레이도 나오네요. 이 최고로 짧은 엑스레이를 우리가 예를 들면 요 8kV일 때 요게 보면 파장이 얼마냐면 0.15일 때가 요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빛 중에서 제일 짧은 파장을 갖는 엑스레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숏 웨이브 랭스 리미트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웨이브 랭스 중에서 제일 짧은 거 이것을 우리가 란다 숏 웨이브 랭스 리미트라고 부르는데 즉 숏 웨이브 랭스 리미트서부터 긴 파장에까지의 빛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즉 다양한 파장의 빛이 나온다. 어디서부터? 숏 웨이브 랭스서부터 그보다 긴 파장의 엑스레이 또는 빛은 뭐 엑스레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것들을 연속 엑스레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연속적으로 쭉 애들이 나오잖아요. 이걸 연속 엑스레이라고 부릅니다. 이 숏 웨이브 랭스 리미트에 나오는 요 가장 짧은 파장의 엑스레이는 뭐에 의해서 발생되냐면 이거 보세요. 8kV일 때 0.15였는데 5kV일 때는 보면 0. 얼마냐면 2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가속 전압이 커지면 커질수록 숏 웨이브 랭스 리미트는 더 이렇게 여러분들 숏 웨이브 랭스 리미트는 점점 가속 전압이 높아질수록 이렇게 쭉 줄어드네요. 그렇죠? 즉 이 숏 웨이브 랭스 리미트는 가속 전압이 높아지면 이렇게 쭉 감소하는 걸 보여주네요. 자, 여러분들, 즉 우리가 연속 엑스레이가 발생되는 것은 우리가 뭐냐면 그러니까 엑스레이가 가속 전압이 예를 들면 8kV일 때는 이와 같은 다양한 파장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든 파장의 엑스레이가 나오네요. 실제로 우리가 숏 웨이브 랭스 리미트라는 것은 뭐냐면 가속 전압이 이것이 전부 다 빛으로 변화했을 때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 여기서 그러니까 8만 볼트의 전압이 전부 다 즉 이 포텐셜 에너지가 전부 다 뭐예요? 빛으로 변했을 때 그때의 파장이 숏 웨이브 랭스 리미트입니다. 이 식은 여러분들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즉 볼테이지 곱하기 일렉트론 차지는 이것이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여러분들 빛의 에너지를 표했습니다. 빛의 에너지는 프랭크 콘스탄트 곱하기 뭐예요? 여러분들 진동인수네요. 이렇게 싹 곱해가지고 이렇게 해보니까 그래서 이게 또 숏 웨이브 랭스 리미트는 여러분들 란다는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걸 해보면 다음과 같이 이런 식이 됐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 볼테이지에 따라서 볼테이지가 높아지면 숏 웨이브 랭스 리미트가 작아지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뭐냐면 숏 웨이브 랭스 리미트는 이게 빛이 확 떨어지면서 탁 할 때 정통으로 떨어져서 그 에너지가 전부 다 빛이 됐을 때 그때의 에너지를 우리가 숏 웨이브 랭스 리미트라고 그러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가속전압에 따라서 다양한 파장의 뭐예요? 다양한 파장의 빛이 나와요. 이 다양한 파장의 빛, 다양한 파장의 엑스레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연속 엑스레이, 영어로는 continuous 엑스레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우리가 헤테로크로마틱, 크로마틱이라는 게 휘라버루 빛이라는 뜻이거든요. 헤테로는 여러 개, 다양한, 그러니까 다양한 빛의 엑스레이 또는 화이트 엑스레이라고 부릅니다. 화이트는 뭐냐면 모든 파장의 빛을 다 포함한 게 화이트한 빛이잖아요. 그래서 화이트 엑스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컨티뉴어스 엑스레이는 그러니까 다양한 파장의 엑스레이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컨티뉴어스 엑스레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물질에 전자가 와서 탕 부딪혀가지고 연속 엑스레이가 나올 때 그 연속 엑스레이의 강도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전자가 이렇게 날라와가지고 전자가 이렇게 쭉 날라와가지고 탕 부딪히는데 요 탕 부딪히는 물질이 뭐냐면 얘가 타겟이거든요. 이 타겟에 있는데 여기서 타겟의 요게 뭐냐면 타겟의 요게 뭐냐면 원자 번호입니다. 원자 번호. 그러니까 타겟의 원자 번호에 요게 비례하네요. 그러니까 연속 엑스레이의 빛의 강도는 뭐에 비냐면 프로포셔널 콘스탄트고 I는 여기서 가는 개수, 전자의 개수가 요게 커런트가 되겠죠. 요건 볼테이지가 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 결국 타겟가 이게 원자 번호가 크면 클수록 이 I가 커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의료용 엑스레이는 뭐라고요? 의료용 엑스레이는 우리가 연속 엑스레이를 사용하거든요. 의료용 엑스레이는 연속 엑스레이를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작은 암페를 통해서도 많은 엑스레이를 얻고 싶으면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원자 번호가 큰 걸 사용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탕스텐을 사용해가지고 텅스텐이 뭐냐면 이게 원자 번호도 크고 화학적으로도 굉장히 스테이블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연속 엑스레이를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 연속 엑스레이는 하지만 우리 재래공학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재래공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은 다음에 공부하게 될 특성 엑스레이입니다. 다음에 배울 게 뭐냐고요? 특성 엑스레이입니다. 이 특성 엑스레이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가속전압이 8kV일 때 다음과 같이 다양한 파장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양한 파장의 여러분들 엑스레이가 쭉 나오고 있죠. 그런데 가속전압이 8kV가 아니라 9kV가 됐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런 파장, 이 파장이 요런 파장에서 이 파장이 얼마냐면 란다가 0.154, 란다가 0.139 나노메타에서 갑자기 매우 많은 양의 엑스레이가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K알파선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K베타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다시 보면 특정한, 그러니까 다양한 이렇게 많은 다양한 엑스레이가 여기서부터 이 파장 사이에서 많은 파장 애들이 나오지만 특히 이런 하나의 파장에서 높은 이게 지금 엄청나게 높은 사실은 이 그림을 이렇게 그랬지 이거는 이거에 비해서 약 한 수백 배 높은 파장이 개수가 나옵니다. 즉 많은 개수의 빛, 즉 특정한 파장의 엑스레이가 나옵니다. 이와 같이 특정한 파장에서만
엑스레이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discontinuous 엑스레이 또는 characteristic 엑스레이 또는 특성 엑스레이라고 부릅니다.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특성 엑스레이. 그러니까 얘가 즉 부딪히는 물질이 카파였어요. 카파일 때는 요게 1.54 나노미터, 0.154 나노미터에서 많은 엑스레이가, 많은 빛이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얘를, 즉 얘가 카파일 때는 얘가 나오지만 또 딴 애는 딴 애가 나와요. 얘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얘를 특성 엑스레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어떤 물질에다가 전자를 때렸는데 거기서 엑스레이가 0.154 나노미터의 엑스레이가 왕창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물질이 카파로 되어 있네. 그러니까 특성 엑스레이를 분석하면 우리가 이 물질이 뭔지도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자, 즉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물질이 타겟트가 카파입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타겟트가 두들겨 맞는 애가 타겟트가 카파입니다. 이게. 그런데 얘가 가속 전압이 8만 볼트일 때는 안 나와. 이런 게 특성 엑스레이가. 그런데 가속 전압이 8.98 킬로볼트, 이거를 우리가 임계 가속 전압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크리티컬 볼테이지라고 불려요. 즉 K알파선이 나오려면 요거 이상의 임계 가속에서는 항상 우리가 0.154 나노미터에 우리가 엑스레이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요거만 넘고 이게 9kV가 되든 10kV가 되든 20kV가 되든 30kV가 되든 항상 요게 나오는 란다는 우리가 일정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이게 그린 거는 여러분들 이 그림이 이거와 이거의 높이가 별로 안 크게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얘의 높이는 보통 옆에 거에 비해서 한 100배 정도 많아요. 그러니까 K알파는 바로 옆에 하는 K알파가 예를 들면 란다 K가 예를 들면 0.154라면 0.156에 비해서 얘가 100배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얘가 지배를 하는 거죠. 나오는 게. 자, 이 K알파 특성 엑스레이는 뭐에 의존하냐면 우리가 두들겨 맞는 우리가 타겟트 물질에 뭐에 의존하냐면 물질의 여러분들 원자 번호지에 의존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밝혀낸 사람이 모셀이라는 사람인데 그래서 모셀드가 원자 번호에 따라서 이 K알파선 즉 어떤 특징한 물질에서 특성 엑스레이가 나오는 파장, 그 파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해 보니까 다음과 같은 식이 된다. 결국 뭐냐면 얘는 특성 엑스레이의 파장은 타겟의 원자 번호에 의존하고 원자 번호가 클수록 K알파선의 파장이 즉 특성 엑스레이 파장이 짧아진다는 것을 밝혀냈어요. 자, 여러분들 다음은 우리가 타겟 물질에 따라서 뭐가 틀리냐면 타겟 물질이 두들겨 맞는 애가 크로미움이냐 요거 여기 24번은 원자 번호입니다. 코발트냐 카파냐 몰리브듐에 따라서 다 다른 특성 엑스레이의 파장이 나옵니다. 그 K알파만 우리가 생각합시다. K알파선이 예를 들면 아까 카파에서는 얼마나 나왔죠? 0.154 나노미터가 나오네. 이거는 딱 하나밖에 안 나온 거예요. 코발트에서 두들겨 맞았다. 코발트에서의 제일 많이 엑스레이가 나오는 파장이 0.178. 오케이?
몰리브데늄 0.0070 나노미터에서 이게 나오네요. 실제로 얘가 나올 이런 거에 해당하는, 즉 우리가 여러분들 빛의 파장은 곧 그것이 에너지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K 일렉트론 볼트로 따지면 이게 카파에 해당하는 요 에너지가 이렇게 되네요. 즉 에너지가 이게 점점 높아지네요. 여러분들, 그러면 왜 맞는 타겟에, 그러니까 전자에 맞는 타겟에 따라서 이게 틀려질까요?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조그만 북을 칠 때랑 큰 북을 칠 때랑 나오는 소리가 틀리죠. 큰 북을 치면 둥둥둥둥 하지만 작은 북을 치면 동동동동 그러잖아요. 그 북에서 나오는 소리는 그 북의 크기를 가르쳐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크로미움이냐 코발트냐 카파냐 몰리브데늄이냐 하는 거에 따라서 특성 엑스레이가 틀리는 것은 그 원자 구조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그림을 한번 봅시다. 특성 엑스레이를 조금 더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인데, 여러분들, 여기에는 지금 다음과 같이 벽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옆에서 힘을 탁 줘가지고 얘를 이쪽으로 탁 밀어냈습니다. 그러면 요 위에 있는 하나의 무게가 m이라면 요게 탕 하고 요로 떨어지겠죠. 그러면 소리가 뭐 쿵 하고 나오겠지. 쿵 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소리가 이렇게 나가는 거 보이죠. 그렇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 밑에 있는 요거를 탁 때려냈다면, 띄어내면 요 세 개가 탕 떨어지면서 해서 꽝 하면서 이제 얘가 쾅 하면서 나가겠지, 소리가. 즉 벽돌에 쌓인 놓인 위치에 따라서 얘가 빠져나가면 얻어지는 소리가 틀리네요. 이와 같은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들 원자 구조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원자 번호가 벽돌이라고 그랬어. 여러분들, 이거 지금 원자 구조를 보면 이 원자 핵이 있고 여기에 K쉘, L쉘, M쉘, N쉘이 이렇게 있죠. 얘들이 여기 지금 여기 K쉘, M쉘 이렇게 쭉쭉 쌓여 있잖아요. 이렇게 얘들이 에너지 레벨이 여러분들 틀린 겁니다. 여러분들 볼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가속 전압을 가지고 일렉트론을 세게 던졌어요. 그러니까 일렉트론을 여러분들 여기서 가속 전압보다 세게 던지다가 보면 살살 던지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세게 던지다 보면, 그러니까 K쉘에 있는 전자가 여기 원래 K쉘에 있는 전자인데 K쉘에 있는 전자가 땅 하고 이거 키가 아웃가 돼버려. 이게 쫙 튀어나가 버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벽돌이 힘을 확 주니까 벽돌이 하나가 탁 빠져나갔잖아요. 이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전자를 세게 던져주면 K쉘에 있는 전자가 베이컨식 하나가 탁 떨어지면서 여기가 텅 비네요. 텅 비는 걸 우리가 여기가 베이컨시가 형성됐다. 전자가 하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원래 얘는 전자를 다 가져야지만 얘가 정기적으로 이렇게 중성인데, 전자를 하나 잊어먹으면, 마이너스를 하나 잊어먹으니까 원자가 이때 이온화됐다라고 해요. 이것을 우리가, 그러면 이 아톰은 엄청 흥분을 하게 됩니다. 흥분하게 돼. 나 전자 하나 없어. 어떻게든지 나 살려줘.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음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
K쉘에 있는 전자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하나 뚝 떨어져 나가서 여기가 비면 뭐가 되냐면 그 바로 위에 있는 벽돌, 즉 K쉘에 있는 전자를 L쉘에 있는 전자가 이렇게 탁 떨어집니다. 탁 떨어지면서 여기에 포텐셜 에너지와 K쉘의 포텐셜 에너지와 L쉘의 포텐셜 에너지 차이만큼이 여기에 포텐셜 에너지가 예를 들면 3이고 여기 사실은 마이너스 값입니다. 그렇지만 여기가 뭐 예를 들면 6이었다면 6과 3 사이의 에너지 차이, 사실은 제가 마이너스라고 했어요. 뭐 그렇지만 뭐 똑같지만 이 에너지 차이가 뭘로? 빛으로 창 나가는데 그걸 우리가 K알파 선이라고 부릅니다. 얘를 K알파 선이라고. 대부분의 경우는 여기가 비어 있으면 요 위에서 뚝 떨어지지만 이거 보세요. 여기가 비끔 비었는데 여기서 떨어지려니까 이게 만만하지가 않죠. 여기서 떨어지려니까 만만하지가 않고 이 M쉘에 있는 전자가 우연히 여기 와 있네요. 내가 너 떨어져 줄게 하고 얘가 뚝 떨어지네. 그러면서 이게 또 에너지 차이가 빛으로 나가는데 이게 K베타선이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요 K쉘에 베이컨시가 생기면 두 가지 방법이 있네. 그러니까 L쉘의 전자가 낙하해서 K쉘을 메우는 경우, M쉘의 전자가 낙하해서 K쉘을 메우는 경우. 그래서 K알파선이 발생하고 K베타선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요게 특정한 에너지를 가지고 나오잖아요. 특정한 에너지를 가져요. 특정한 에너지에서 이거를 우리가 특성 엑스레이라고 부릅니다. 얘가 특정한 에너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여기가 K쉘의 에너지 상태로 가장 제일 높은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K쉘, L쉘의 에너지 상태, M쉘. 그러니까 K쉘에서 전자를 빼내려면 이렇게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L쉘에서 하려면 이만큼의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 있던 애가 이렇게 들어가면 그만큼의 에너지가 K알파선으로 이게 나오네요. 이 에너지 차이가 뭐예요? 여기서 이 에너지 차이가 K베타선. 그다음에 만약에 여기가 베이컨시가 생겼다면 이걸 우리가 L쉘이라 그래요. L XA가 나오는 거예요. 뭐 M, N 이렇게 다 되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하나의 원자로부터는 다양한 특성 엑스레이에 나올 수가 있네요. 근데 사실 우리가 다양한 엑스레이를 배우지만 사실은 특성 엑스레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특성 엑스레이의 파장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다음의 그림은 우리가 L쉘이 다음과 같이 세 개의 서브 쉘로 나눠져 있어요. 그것에 따라서 에너지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에너지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뭐가 나오냐면 이거를 우리 이렇게 L3쉘에서 나오는 걸 우리가 K알파1, 이렇게 들어가는 걸 K알파2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서부터 나오는 걸 우리가 K베타선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은 이 에너지 차이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에너지 디퍼런스가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에너지가 크네. 에너지가 크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가장 파장이 짧은 애요. 요게 가장 파장이 길고 이렇게 파장이 저거하네요. 근데 실제 여러분들 K알파선과 알파 완선과 K알파순, 요게 뭐 K알파 완선, K알파 투선인데 이게 1.54 피코메타, 154 피코메타. 피코메타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여러분. 10의 마이너스 12승 메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나노메타죠. 그러니까 이거에 뭐냐면 0.154 나노메타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 154.4 나노메타. 예? 1.544나 1.544나 1.540이나 별로 차이가 안 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K알파선은 1.54 나노미터라고 알면 되네.
어디서? 이 카파라는 재료에서 나오는 K 알파선은 1.54라. 사실은 지금까지 배운 게 특성 XA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 특성 XA를 이용해서 회전 실험을 합니다. 그 회전 실험에 이게 중요한 거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다음에는 우리가 타겟 물질에 따라서 여러분들 타겟 물질에 따라서 타겟 물질이 크로미움, 코발트, 카파, 몰리브데늄 얘를 왜 썼을까요, 여러분들? 이게 얘가 이렇게 원자보다 커질수록 훨씬 더 VK, K쉘에 있는 전자를 띄어내는데 많은 전압이 필요하네요. 여기다가 VK에다가 곱하기 일렉트론 차지를 하면 요게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에너지가. 실제로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뭘 하냐면 우리가 주로 크로미움, 코발트, 카파, 모디브렌의 요 K 알파선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엑스레이 회전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써줬네.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국 특성 엑스레이 발생이 원리만 아시면 되고, 진짜 중요한 거는 이 특성 엑스레이는 개수가 엄청 많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회전 실험을 하자. 이게 결국은 우리 이 챕터 5에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중요한 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5장의 파트 1을 공부를 했고요. 잠시 후 곧 이어서 5장의 파트 2의 공부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